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That girl thinks she's the queen of the neighborhood. She got the hottest type in town. That girl, she owns her.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 여성대회 슬로건입니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날은 아마 3월 8일이 지난 날이 될 텐데요.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38회 한국 여성대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스트 북카페 팸 책방지기 상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방지기 지아입니다. 예, 저희 어제 같이 지아님하고 저하고 시청 앞에 갔었어요. 그죠? 네. 예, 한국 여성대회 참여했었고요. 많은 여성들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함께 하고 있는 남성 페미니스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그 여성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 지아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여성의 날이라고 이제 많이들은 아시는데 이게 왜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1908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15,000명이 넘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생계를 위한 권리, 즉 빵을 원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인 장미 또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빵과 장미. 그리고 어제 그 상드님 아들인 문희가 장미꽃을 들고 다녔었죠. 같이 행진을 할 때. 네,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날에 장미꽃을 나누어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투쟁이 그 여성의 존재를 이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그 이듬해인 1909년 2월에 미국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 이후 우리가 이제 콜론타이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볼셰비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레닌을 설득을 해서 3월 8일 공식 국경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1910년에 코펜하겐에서 열린 여성 노동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국제기념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당시 이제 참석자들인 117개국이 이를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여성대회를 개최를 해서 올해 38회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라 제트킨이 제안하고 117개국이 찬성한 190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적으로는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그 어제 드레스 코드는 보라색이었었잖아요. 네. 그 보라색은 그 정의와 존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때 여성들이 다 보라색을 네. 입고 네. 머리에 장착하고 네네. 어제는 또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이게 목수건이든 스카프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라고 했었던 네네.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보라색이. 네.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다들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을 가지고 왔어? 이러고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잘 제가 지아님이 설명해 주신 이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38 여성대에 갔다 오면서 그 내용들을 잠깐 또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못 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시청 딱 생각해 보시면 그 넓은 광장에 최근에는 작년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로 거기 분향소가 있죠. 그 이태원 참사의 그 유가족 분들이 또 어제 연단위에 올라오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부스들이 쭉 그 시청 광장을 쭉 빙 둘러서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또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서명도 하고 네네. 그리고 한마디씩 이렇게 쓰게 하고 그것을 걸어놓기도 했고 또 별 모양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성 단체들이나 다양한 곳에서 나와서 부스를 예, 쭉 만들었는데요. 그 제 인상 깊었던 부스들 중에는 뭐 여성 단체들이야 당연히 다 나오는 거고 비건을 지향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협동조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두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 후원을 하면 예 그걸 받는 리워딩으로 받는 이런 부스도 있었고 그리고 대사관에 계신 분들도 호주 대사관이었었나요? 네, 뭐 뉴질랜드 아, 같이 뉴질랜드. 오셨더라고요. 예, 예, 대사관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예, 부스 그에서 이제 물품들도 나눠주기도 하고 퀴즈 맞히면 예, 이런 건 물품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조계종의 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예, 행사 같이 진행하셨었고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단체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스를 예,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무대에서는 상을 시상하는 예,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올해의 여성운동상이라고 해서 여성운동상으로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트 지회에서 여성운동상을 받았죠. 네네. 예, 지아님도 한동안 지금도 예, 파리바게트에선 절대 사 먹지 않고 있죠. 파리바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SPC 계열사들의 제품은 네, 최대한 예, 맞아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리바게트 지회 싸움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예, 그 SPC라는 곳이 음. 정말 많은 맞아요. 예, 많은 가게들이 있었구나. 던킨 도너츠도 그렇고 맞아요. 베스킨라빈스도 그렇고 다 거기 소속이어서 예. 저희 편의점에서 네. 많이 사 먹는 빵인 삼립도 다 SPC. 예, 제품입니다. 그러니까요. 호빵 예, 이런 거. 그렇게 많은지 네. 모르고 예, 그 열심히 투쟁해 온 그 파리바게트 지회가 여성운동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성평등 디딤돌 상으로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작년 9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가 승소가 나서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예, 법적인 걸 받았고 골프장 캐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장한 전국 여성 노동조합 상록 CC 분회가 또 받았습니다. 이 분회는 작년 11월 26일에 그 천안 상록 CC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이 또 상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는 뭐 굉장히 또 뉴스가 됐었죠. 해군이라는 그 위치가 그 바다 위에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또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열심히 싸워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페미니즘 운동단체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라는 곳인데요. 네. 제가 이 걔네 여기는 잘 몰라요. 네. 이 걔네는 어떤 걔네인지 좀 지아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은 그 저의 지인이 청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할 때부터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청주에서 그 시의회
그 예비 후보 등록하는 거를 7명이 이제 페미니스트를 내걸고 7명이 예비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예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등록에는 2인이 등록을 해서 실제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시위에는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걔네라는 그 활동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이런 그 지방에서 이러한 그것도 페미니즘을 내걸고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기에 되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성평등 걸림돌상도 있었죠. 네, 걸렸네요. 정말 말이. 네. 걸림동이 아니고 걸림돌상도 있었고요. 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하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둘이 받았습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지난해 그 소관 업무의 이관 계획이 없이 여가부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장관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인데 그 이날의 성폭력 사건이나 그다음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여성 폭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아주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성평등 걸림돌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상이 있었어요. 올해. 네. 그 성소수자의 벗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섬돌 향림교회의 임보라 목사님에게 돌아갔는데요. 지난달이죠. 2월 3일에 임보라 목사님이 운명을 달리하셔서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추모를 했었는데요. 임보라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임보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라는 곳에서 공동대표를 맡아주셨고 그래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에 앞장선 목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 분들 중에는 참 드문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성소수자 이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돼 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너무 안타까워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보라 목사님이 특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진도 시청에서부터 종각으로 해서 을지로까지는 안 갔나요? 종각에서 한 블럭, 2블럭 정도 명동 앞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오는 이런 행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여성대회래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첫 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좀 부스도 뭐 서울 퀴어 퍼레이드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조금 약소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아마 그 지역에서 여성대회를 또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이 못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지역에서 다들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3월 8일에 8일 당일에 또 네. 진행하기 때문에 네. 다 집중이 안 된 그런 면이 있긴 할 네, 텐데요. 네, 네. 아마 아마 뭐 내년에는 더 많은 여성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노동조합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경기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경기에서도 여성대회를 해마다 해왔어요. 올해로 이제 19회째가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3월 8일 여성대회 한국 여성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3월 말쯤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재작년부터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월 7일에 전날 3월 7일에 3시에 수원역 로데오 거리 입구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경기 여성대회는 6개의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그다음 경기 여성연대, 경기 자주여성연대, 경기 여성단체 연합, 그리고 전국 여성노조 경기지부 이렇게 6개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해마다 더 확장해서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최근에 뭐 난방비도 오르고 전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서민들이 굉장히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여가부 폐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모든 그 영역에 있는 단체들이 다 같이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반격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다 끝났을 때겠죠. 그렇죠. 네. 예. 안타까워요. 이게 그 3월 7일 이전에 방송이 나가면 좀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 이후에 이게 방송이 3월 9일 날 나가나요? 그래서 네. 목요일에 나가서 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있을 거고 해마다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잘 봐주시면 그리고 또 내년에는 올해 참석 못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코너는 북 이슈입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책은 그 베룩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인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aid my rent in 3 months. I'm so out of touch with feelings. I got lows and I got highs. I'm just trying to get by. Oh, I'm not perfect, baby. No one's coming to save me, save me. There's nowhere to hide. Oh, nobody knows my troubles but me. But me. You forget all your manners when you call my phone. You steady on that bullshit, mayb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Ain't nobody tell me it'd be like this. I gotta work a bullshit job just to pay rent. I gotta work a 9 to 5. I
야야베이라는 가수의 Nobody Knows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야야베이라는 여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이분을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비주얼 아티스트, 뭐 시인, 교육자, 큐레이터 이런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Remember Your North Star라고 하는 음반을 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이고요. 흑인 여성 혐오 문제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사회적 화두를 던진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음악을 선정하게 됐고 오늘 저희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의 저자도 흑인 여성이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책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근데 저희는 이게 개정판 제목이고 그 전의 제목은 원래 행복한 페미니즘이었죠. 근데 사실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더 맞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02년에는 처음으로 행복한 페미니즘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출간이 됐고 2017년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왜 선정했을까요? 이 책을 왜 선정했냐면요. 이게 저는 아마 지아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페미니즘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봤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책이거든요. 거의 책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줄을 쳤어요 보면. 맞아요. 예, 예전에는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었는데 그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성이기도 하지만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차별도 있고 여성 차별도 있고 이런 위치 속에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와닿았던 거고 특히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더 이렇게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북 이슈에 어떤 책을 선정할까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 책 딱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지아님은 왜 하셨죠? 저는 이게 이제 그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쉽게 썼는데 주제들은 진짜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뭐 소수자의 문제부터 뭐 여성 노동의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읽기 그냥 술술술 읽혀요. 그래서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책일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책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드님 책을 보면은 진짜 막 적혀 있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스티커도 많이 붙어 있고 뭐 줄도 많이 쳐 있고 이래요. 근데 저는 이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외국을 나가게 돼가지고 그 참여를 못했어요. 책을 사놓고 읽기만 해서 저희 책은 그냥 줄만 쳐져 있어요. 이렇게 혼자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훑어봤는데 지금 읽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예. 어떻게 세상은 그때와 지금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지 막 이런 한탄을 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베룩스가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베룩스를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베룩스가 필명이래요. 전 본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명은 글로리아 짓 왓킨스라는 이름이고요. 필명인 베룩스는 꼭 소문자로 쓴대요. 근데 이유는 이제 이름을 대문자로 쓰는 것 자체가 주류 집단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항상 소문자로 쓰는데 우리 책방 같은 경우도 FEMM을 항상 소문자로 쓰거든요. 이런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FEMM 대문자로 쓰면 저는 꼭 소문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랬군요.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흑인 여성들 사이에 이제 구전되어 오던 동화를 이제 자주 들었는데 그 동화 속 여주인공의 꿈이 이제 목에 커다란 배를 달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는데 늘 착한 마음으로 항상 착하게 살았기에 결국 복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라는 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 동화를 들을 때마다 백인 사회에서 흑인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런 거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자신의 필명에 벨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하고요. 그 흑수라는 이름은 그 베룩스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 장난을 칠 때마다 할머니가 이 뒷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걸어놨다고. 그래서 그 흑수 그래서 이제 벨흑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상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흑인 페미니스트고요. 1952년에 미국 켄터키주의 흑인 분리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백인 위주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요. 여성이 겪는 차별이 여전히 인종차별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당시의 미국의 주류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비판을 많이 했던 학자입니다. 인종과 계급,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지역 등에 따라서 그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경험이 교차한다는 교차성 페미니즘 이론이 이제 훗날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큰 밑바탕을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계급 차별과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한 성차별은 더욱 만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페미니즘의 영역을 사회 여러 분야로 넓히는데 기여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21년 12월 15일 불과 2년 전이죠. 69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게 장수별로 해갖고 내용을 다 다루자 막 이렇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막상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으로 그러니까 1회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2회로 나눠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책을 다 그렇게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그러면 책을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책은 각자 책을 같은 책이더라도 각자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다를 것이고 그리고 느끼는 바도 다 다를 건데 이거를 너무 저희가 다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예, 좀 읽으실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자 예, 소개해드리는 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1장에서 한 4장 정도까지가 약간 개괄인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은 약간 이제 어떤 주제별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1장부터 4장까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요즘에 저희의 현실과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나누면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을 들어가면은요. 1장은 딱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다. 이게 이제 1장의 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페미니즘은 반남성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야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도 역시 성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요. 예, 지금 꼭 읽어야 되는 그렇죠. 네, 이 1장의 이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워낙 페미니즘 하면 마치 무슨 여성에게만 예, 여성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예, 이렇게만 인식되고 그래서 그게 또 잘못 왜곡되면 양성평등으로만 그렇죠.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필요한 구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는 거는 다른 누군가를 억압해서 내가 얻은 여성의 권리는 그건 진정한 여성의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이제 2030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뭐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한 의견은 여성들이
뭐 유리 천장을 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다른 여성들을 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으나 네. 그게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짓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빨리 여성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파이를 차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특히 이제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접한 적이 없나요? 아, 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어떤 그룹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남성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흔히 터프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제 트랜스젠더를 이제 허용하지, 그러니까 허용이란 말도 좀 그렇지만 또 혐오하는 어떤 사람들도 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바탕에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그렇죠. 곡해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베룩스의 모두의 페미니즘은 특히 이 1장은 좀 모두가 좀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혁주의와 혁명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는데요. 그 개혁주의는 이제 젠더 평등을 강조하고 혁명주의는 구조를 변혁해서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종식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는 계급 이동의 루트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의 권리를 뺏어서 얻은 것으로 자신은 일터에서 남성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성차별주의는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개혁주의의 한계를 지적을 하죠. 그 1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서 구조를 변혁해서 성차별주의와 상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는 운동이다. 라는 것이 1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도 똑같이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가부장제를 바꿀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의식화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 자신의 성차별주의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 스스로 성찰하면서 그 페미니스트적 사고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 상드님이 처음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 아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바꿔 나가셨을 거잖아요. 예, 네.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그 같이 활동하던 단체에서 네. 여성들이 어떤 계기로 이제 페미니즘을 한꺼번에 확 접하게 되면서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막 그동안 활동했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페미니스트적 사고로 바꿔나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때 상드님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뭐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겪는 젠더 폭력의 문제, 그게 계기죠. 네. 이게 워낙 그 폭력은 항상 누구에게나 겪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의 활동들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운동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가 가부장성이 얼마나 그 인정되는 그리고 오히려 더 공고화 시키면서 그렇죠. 네. 만든 운동이었나 뭐 이런
반성들을 하면서 예, 좀 바꿔 왔었던 것 같은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가 활동했었던 단체에서의 그런 자기 반성과 그리고 그런 성찰을 그 조직 내부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글로 써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글로 써 내려가고 계속 회의와 항상 모든 장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과의 계속적인 투쟁들, 네. 네, 투쟁들을 계속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우리가 흔히 가부장제 하면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게만 어떤 가중되는 뭐 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해지는 하중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남성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뭐 제사를 꼭 뭐 지내야 되는 것도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남성이기 때문에 또 가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가부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이제 가정에서 네네.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엄청 많이 싸웠죠. 네, 그 싸움의 결과로 지금은 뭐 당연하게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노동들은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실제로 계산하면 어떨지는 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사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저희 동거인도 갖게 되었죠. 그런 긴 시간의 투쟁 속에서 갖게 됐죠. 그래서 이 2장에 베룩스가 이야기했었던 제일 먼저 자신의 내부의 성차별주의, 뭐 가부장주의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의식을 행동으로 그래서 깨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책의 학문적인 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실천적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반성으로부터 이제 주변을 바꿔나가는 이제 그 어떤 토론과 활동들을 이제 했었는데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베룩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여성들이 남성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페미니즘이 반남성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맥락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들을 의식화시켜야 이제 그 남성들도 페미니즘 운동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에 적대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선택하는 남자라면 귀한 동지이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동맹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남성들이 그러면 또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근데 이거를 또 여성들이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답해주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는 네가 좀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이제 시기까지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피로도는 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네.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냐? 그러니까요. 네 공부는 네가 해라. 그렇죠, 그렇죠. 여성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고 이러는데 남성들은 이거 왜 그래? 막 이렇게 간단하게 막
획득하려고 하니 이제 여성들이 피로해지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동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페미니즘이 학문화되는 되면서 생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4장에서의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페미니즘이 학교에서 이제 학문화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던 것이 이렇게 계급적 특권지대로 변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적 페미니스트 의식을 가진 여성들, 그 중에서도 레즈비언이나 노동계급 여성이 오히려 전망을 잃게 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학에서의 여성학 이런 것들을 뭐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뭐 그건 아니다라는 내용은 4장에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4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자매에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모든 부당성에 대하여 투쟁한다는 공동의 실천 속에 뿌리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들 사이의 정치적 연대는 가부장제를 전복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제 1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계급의 여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매가 아니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매. 이게 이 흑인 여성으로서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베룩스의 네.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냥 자매애라는 것으로 퉁치기에는 네네. 예, 왜냐하면 인종적으로 다르고 이 민권운동의 역사들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자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들 그 앞에 이 장에서 나오는 의식화의 장과 좀 연결되면서 그런 어떤 이 계급적인 위치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연대라고 하는 건 그저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고 자매에만 이렇게 어떤 연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인 경제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함께 싸워줄 수 있고 이야기해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의 연대, 자매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전에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이제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한 비판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 이런 것도 저는 요즘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활동해왔을 때를 쭉 돌이켜 보면은 사실 그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로 승리한 싸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떠오르는 사건은 그 한 여자 대학교에서의 그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속상했죠. 예. 이게 계급적인 것도 있지만 또 여성이라는 어떤 문제도 같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학습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현 실태를 보면서 한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권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인권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되는 거, 그러니까 학습권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끼리 그렇게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데 마치 하나의 이 정량의 어떤 파이에서
가져가는 파일을 가져가는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네. 문제로 사고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지 못하고 음. 연대가 잘 안 되고 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파일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파일을 뺏을 생각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으로 넘어가면 페미니스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페미니즘이 아카데미로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은 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페미니즘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이론서를 읽으면서 이제 학문적 탐색을 하는 데는 일조를 했으나 문제점은 그게 엘리트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앞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요. 페미니즘의 전문 용어들은 학문적 청중만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고 그다음에 아카데미화는 탈정치화를 야기했다. 그리고 젠더에 초점을 맞춘 다른 학문의 일분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대학을 폐지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여성학 강좌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대중적 기반의 페미니즘 운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더군다나 이 베룩스가 공부했던 이 시기는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의 문이 완전하게 다 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학문으로만 이제 대학에서만 접하는 학문으로만 될 경우에는 수수자의 특권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 점유되는 그런 학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지역 내에서 공동체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베룩스가 얘기했듯이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어떤 강좌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너무 책을 잘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거를 기획을 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지역에서 한번 올해는 그런 세미나나 강좌 이런 거를 좀 많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아동의 신념과 정체성이 한창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서의 페미니스트의 교육의 중요성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요즘에 이제 막 학교에서 그런 어떤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또 막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회가 왜 그렇게 그 페미니즘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반대하고 하면서 좀 정규조 선생님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네. 그리고 뭐 책, 노래,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이제 아주 대중적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페미니즘의 지식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도 했고요. 그 사장 이후에는 이제 뭐 재생산 권리, 인종, 성적 소수자, 그다음에 여성 노동, 페미니즘의 미래까지 거의 모든 그 페미니즘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룩스가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또 인종에 대한 문제를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썼는데요. 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다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어떻게 경계 넘는 것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책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보다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읽어보실 만하다. 저는 이걸 읽고 나서 꼭 요 다음 책으로 이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그 개정판에는 권김현영 그 선생님이 해제를 쓰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거를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읽었는데 딱 꽂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의 성주류화 정책은 실패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약간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성주류화 정책이 막 시작될 때에 저희가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죠.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성주류화 전략이라고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정부 주도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계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변혁 운동 근본적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었고 막말로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성주류화 정책으로 모든 여성 운동이 이제 해결됐다라고 혹시 그렇게 이해되거나 이후에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좀 있었고 실제로 뭐 그런 이 권김현영 선생님이 쓰신 이 해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성주류화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쓴 게 아닐까. 페미니즘이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하는데 성주류화 전략에 갇힌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예, 좀 더 많은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현실화시켜내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실패라고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게 주류화 정책이 뭐 100% 잘못된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그 지금까지 해오면서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여성 할당제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 축으로 가면은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주류화 정책이 어떤 가부장제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이렇게 사회가 발전을 해왔었어야 되는데 얘는 죽어버리고 변혁운동은 그 역할을 못하고 이제 주류화 정책으로만 좀 의지해서 온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했어요. 그런 역할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면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 해제 마지막 부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베룩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의 주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권김현영 선생님이.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성을 하나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묶어놓고 그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을 단죄하는 문화에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차이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 비판에 열려 있고 차이를 축복할 수 있게 된다면 억압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페미니즘이 매번 갱신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페미니즘이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예, 정말 좋은 구절이고 예, 이 책의 내용 마치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